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워진 뉴스 진행을 맡은 이윤입니다. 대출 고민되시죠? 투자 어렵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내 삶에 꼭 필요한 경제 소식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경제 콘서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세트리스트 시작합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아이 낳으면 3천만 원을 드립니다. 2007년 우리 정치권에 등장한 이 공약, 파격적이지만 황당하다며 논란에 휩싸였었죠. 17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400조 원인데 합계 출산율은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파국을 막기 위해 한 기업이 나섰습니다. 직원이 출산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부영그룹입니다. 효과가 있을지, 왜 이런 파격적인 공약을 걸었는지 이중근 회장이 던진 화두 들어보겠습니다. 1963년 혜성처럼 등장한 한 그릇의 행복, 바로 삼양라면입니다. 가격은 단돈 10원,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줬습니다. 자, 2년 뒤 후발주자로 나선 농심, 그리고 삼양식품은 지난 60년 업계를 이끌어 왔는데요. 자, 얼마 전 삼양의 시총이 2조 4천억 원을 돌파하며 라면 대장주에 올랐습니다. 삼양이 농심을 제친 건 약 30년 만입니다. 역전극 뒤엔 숨은 1등 공신이 있다는데요. 그 속사정 취재했습니다. 생존 신호는 없다. 중동 적신월사가 전한 다급한 속보였습니다.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 이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주요 인사 9명이 헬기 추락 사고로 전원 사망했습니다. 강경파 2인자의 죽음에 전쟁의 화마에 휩쓸렸던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당장 원자재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금과 구리값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속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 로봇팔이 6개의 관절을 꺾어 컵에 얼음을 넣고 이 머신에서 커피를 내려받아 전달합니다. 주문부터 서빙까지 걸리는 시간 딱 45초. 로봇 바리스타 이야기인데요. 이 AI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손 없는 자영업자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인공지능 점원이 늘고 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고 예약을 잡아주고 구매 이력을 축적해 맞춤형 광고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이 똑똑한 인공지능 점원의 활약.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을 벗어나기 힘든 사장님. 전화는 AI가 대신 받습니다. 영업시간은 어떻게 돼요? 네, 고객님. 4월 19일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어요. 식당 위치 안내와 예약 등 고객의 요청에 대답하는 것은 물론 24시간 전화를 받을 수 있어 고객 전화를 놓칠 일도 없습니다.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면 저희가 응대하는 것보다 AI가 해주니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통신사가 직접 식당까지 운영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AI에 학습시켜 응답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전화들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문의들을 직접 저희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한우를 판매하는 이 업체는 한 통신사의 쇼핑몰에 입점한 뒤 매출이 늘었습니다. 기존 구매 이력 정보에다 AI가 분석한 스마트폰 가입자 이용 정보까지 활용한 고객 맞춤형 광고 덕분이었습니다. 인건비와 광고비 부담을 던 만큼 판매 가격을 낮춰 가격 경쟁력까지 키웠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광고비가 들어가는 이 문제점도 있습니다. 광고비를 쓰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원하는 가격에 전달이 되고. 입점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입점도 올해 3,000곳을 넘을 만큼 크게 늘었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도 덜어주고 디지털 전환 장벽도 낮추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란의 권력 서열 2위인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악천후 속을 비행하던 헬기가 산속에 추락했는데 라이시 대통령과 동승했던 외무장관 등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박사코 기자입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한 건 현지 시각 어제 오후입니다.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인 동아제르바이잔주 산악지대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 지역에 새로 건설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등 악천후 속을 비행하던 이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 등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불에 탄 헬기를 발견했지만 생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란 정부와 매체들은 라이시 대통령과 동승자들이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ابراهیم رئیسی رئیس جمهور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راه خدمت به مردم به درجه رفیع شهادت رسید. 올해 64살인 라이시 대통령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2021년 8월 이란 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2022년 이란 정권은 히잡 착용 반대 시위를 강경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헌법에 따라 선임 부통령인 모함마드 모크베르가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고 50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란 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에 이어 권력 서열 2위인 만큼 대선 경쟁 과정에서 이란 내부 권력 구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란이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가자지구 전쟁 등 중동 정세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들으신 곡 선물. 참 가슴 설레는 단어죠. 자, 여기 직원들에게 현금 1억 원, 통 큰 선물을 안긴 재계의 기인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짐작하시나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입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인구에도 기여하는 장래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네, 출산자는 2억 원입니다. 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회장님, 저도 조금만 젊고 어렸더라면 부영그룹에 입사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이 화제입니다. 1억 원 주자라는 아이디어, 이거 회장님 개인 아이디어입니까?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만 주위로부터 그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해 시행해 되었던 것입니다. 1억 원은 줘야, 그 정도는 줘야. 줘야 네. 약간 감동적이고 영향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2021년부터 출산한 그 직원까지 소급 적용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총 얼마 정도 지원이 됐나요? 70억 지불했습니다. 3년간 69명 금년도 1명에서 70억을 지불했습니다. 네. 사실 그 세금 이슈가 좀 있긴 했어요. 1억 원을 주더라도 소득세로 4천만 원 떼고 나면 6천만 원밖에 안 간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했는데 이 문제는 정부와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예, 처음에는 거기에 불안해서 당사자에게 10% 증여세를 무는 각오로 본인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1억을. 그랬다가 네. 정부에서 잘 조치해 주셔서 소득세, 그 부모의 소득세로 해서 부모 앞으로 다시 바꿔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통장에 1억 원이 찍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받은 분들 참 기분 정말 좋았을 것 같거든요. 건네 들으시죠? 직원들 반응이 어떤지. 예, 연봉이 1억 이하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억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상당히 그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아이로 인해서 이렇게 왔다니 아이를 낳아도 참 우리 아이면서도 가치 있는 아이구나 그런 느낌들을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자녀 계획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직원들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만하면 직장 있고 아이급 보장되고 하면은 그리고 그 자식은 결국 내 자식인데 하는 애착심 때문에 네. 그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날까 말까 했던 분들은 많이 네. 영향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1억 원을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하면 좀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또 직원들을 좀 오래 잡아둘 수도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텐데 이게 한 번에 통 크게 그냥 한 방에 주자 뭐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있을까요? 예, 나라의 국세나 회사의 그 기증이나 똑같은 개념을 갖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나가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나라의 세금을 안 내고 있어도 그 돈은 국민에게 있고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래도 영향이 좀 갈 만큼
좀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번 부영그룹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부영 모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또 나비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앞으로 확산될 걸로 보세요. 사실 이게 현금 여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자료에 제가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과거 98년에 금모으기처럼 우리 이런 그 운동이 국가를 위해서 미래행으로 된다면 나비 효과 이상으로 난 그 이렇게 영향이 많이 들불처럼 네. 좀 피어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부영그룹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예. 네, 지금도 아파트 계속 짓고 계시죠? 짓고 있습니다. 셋째 나오면 집도 준다라고 하셨는데 집을 주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네. 목표가 1.5까지 올라가면은 출산율이 네. 목표 관리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 아이를 낳게 되니까 예. 그때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돈 대신에 집을 원하는 분은 집을 줄 수도 있고 네. 선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부영에서 지금 그 영구 임대 주택을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그 저출생 해법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들 언급하지 않습니까? 뭐 집값이 비싸서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 당국자들에게 뭐 좀 제언하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실까요? 워낙 이 분야 사업을 오래 하셔서. 주택 정책 자체가 현재 소유를 전제로 꼭 하니까 그런데 소유를 전제로 하면은 집의 유지관리, 조세 등 부담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그런 제도가 없이 임대주택을 들어가면은 몇 년 후 분양을 전제로 하고 네. 그렇게 임차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못하면 또 집을 나와야 되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주거주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매해서 사는 매입주택과 예. 거주해서 사는 주택과 네. 그거는 좀 구분해서 한 30% 정도는 영구 거주주택으로 네. 공급되고 70% 정도는 매매주택으로 했으면 그러면은 꼭 집을 사고자 원치 않는 분은 거주주택에 네. 가서 얼마나 살다가 필요한 만큼 살고 나오시고 그래 나와도 그 하자 보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고 조세는 국가 책임이고 그러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들 텐데 그런 걸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제도가 그러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게 직원들한테 1억 원씩 현금으로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회사의 그 유동성이 충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뜻일 텐데 회장님 뭐 어떤 목표치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정도 출산율 되면은 그만해도 되겠다. 예, 우리 회사로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 국가적으로라도 1.5% 정도 그러니까 현재 2한대 1.5 정도만 되면 목표가 거의 달성되지 않느냐. 네. 저희 회사도 그 정도까지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회장님은 손주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좀 많습니다. 손자가 6, 손녀가 6에서 12명입니다. 네. 자, 회장님 올해 84.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2살이나 더 많으신데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정정하십니다. 앞으로 건강 잘 유지하셔서 이 제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끝으로 좀 저출생 이슈에 대해서 어떤 그 해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헌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까지는 있는데 국민 자체를 국토처럼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은 늘었다 줄었다 할 텐데 그 국민으로부터 주권도 나오고 있는데 그 국민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명문화되거나 네. 좀 더 열심히 그 국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새로이라도 네. 하면 과거의 헌법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이라도 예. 제도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구가 국격인 시대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또 화두를 던져주신 이중근 회장과 오늘 이슈 콘서트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ground control to Major Tom. You've really made the grade. And the papers want to know Again, thank you everybody for joining us. now it's time to leave the That is the air system.
This is Major Tom to ground control. I'm stepping through the door. And I'm floating in the most peculiar way. And the stars look very different. 홍춘욱의 부자 3대 첫 시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 돈이 움직이는 시그널을 포착해 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 좋다고 느끼세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그런데 2024년 1분기 성장률은 3.4%. 와우,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답은 수출입니다. 1분기 수출이 6.6% 증가했고 특히 4월에는 13.8%나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56%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수출 잘 되면 성장률 높아지고 수출이 부진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구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수출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요? 잠깐 좋아지다 마는 건 아닐까요? 이 전망이 궁금하다면 구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구리하면 전기줄을 생각하실 텐데요. 전기를 쓰는 제품치고 구리가 필수 원자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사실 구리가 안 들어가는 제품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 지경이죠. 사실 전기와 열을 전달하는 전도성만 보면 은이 가장 뛰어나고 다음이 구리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은이 구리보다 10배 비쌉니다. 가격까지 따져봤을 때 구리의 활용도를 뛰어넘을 만한 금속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일명 닥터 코퍼, 구리 박사라는 뜻입니다. 구리가 산업 전반에 감초처럼 쓰이는 만큼 가격이 오르면 와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반대로 내리면 경제가 나빠지겠구나 알려주는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구리 가격은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1파운드에 5.08달러,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1톤에 11,000달러가 넘는 셈이죠. 이렇게 구리 가격이 급등한 데에는 중국 경제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을 쓰는데요. 낡은 자동차를 비롯해 가전제품과 가구를 새 걸로 바꾸면 보조금 주는 이 정책으로 구리 수요가 크게 늘어날 텐데 공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구리 가격이 연일 올라가는 덕분에 한국 수출 기업들은 제품 가격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는 것처럼 구리 가격이 상승한 다음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는 모습 수십 년에 걸쳐서 볼 수 있죠. 구리가 꼭 들어가는 전기차나 가전제품, 고속철도 같은 제품에는 반도체도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구리값 오른다고 모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SK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메모리용 반도체는 더 밀접하다고 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반도체 수출에 대한 침체 공포가 엄청났었죠.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구리값이 급반등하면서 이후 반도체 수출 가격도 반등했습니다. 2022년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사태 혹시 기억나세요? 과거보다 더 많은 구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자동차도 가전제품이 되고 AI 혁명이 계속될수록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 모든 게 구리 몸값을 키우고 있는 거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기업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원들 임금이 오르고 채용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우리 내수 경기도 서서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머니 시그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픽입니다. 이 속을 확 풀어주는 한국인의 매운맛, 이 라면의 기본 소양이죠. 이 라면만큼 우리를 살찌운 소울푸드가 또 있을까 싶은데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까지 살찌우고 있습니다. 가방에 든 선물을 확인하고 감격의 눈물을 훔치는 이 소녀. 상자 안에는 한국산 라면, 불닭볶음면이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의 매운맛을 선보이며 삼양식품이 희대의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조 1,929억 원, 매출의 3분의 2가 불닭볶음면에서 나왔습니다. 실적은 주가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지난 10일 농심을 제치고 30년 만에 라면 대장주에 등극했습니다. 삼양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소득 104달러 시절 1963년생 토끼띠 삼양라면이 태어났습니다. 창업주 고 전중윤 회장이 일본 라멘의 기술을 들여와 내놓은 게 시작입니다. 당시 가격은 10원. 온 국민의 허기를 채워주며 20년 넘게 업계 1위를 달리던 삼양라면에 결정타가 터집니다. 1989년 우지 파동입니다. 공업용 소기름을 라면에 썼다는 이유로 관계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정이 났지만 시장 주도권은 이미 농심으로 넘어간 뒤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전종윤 회장의 며느리 김정수 부회장입니다. 자극적인 맛으로 유명한 볶음밥집에 긴 줄이 늘어선 것을 보고 한국 매운맛의 가능성을 확인한 그녀는 1년의 연구 끝에 불닭볶음면 출시에 성공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라이브 방송에서 먹으며 뜻밖의 홍보대사가 되줬고 SNS에선 외국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먹는 글로벌 불닭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지역별 맞춤 공략도 주요했습니다. 미국에선 까르보나라, 중국에선 마라, 태국에선 똠얌 등의 소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라면 대장주를 놓고 왕좌의 게임을 벌이는 삼양과 농심. 영원한 1등은 없다는 업계의 진리를 새삼 실감케 합니다. 이슈픽이었습니다.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나왔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경제 콘서트 처음이지만 부장님은 공중파 첫 데뷔이신 거죠? 네, 뭐 올 곳이 왔구나 생각했고요. 늘 준비해 왔는데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란발, 이 중동 리스크가 있어서 시장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어땠습니까? 네, 의외로 이란 관련된 뭐 대통령 사망 소식이 있었지만은 유가나 환율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의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특히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음식료, 삼양식품이나 같은 일부 음식료 그리고 전선과 전력 설비와 같은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른 반면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HLB 일부 이벤트가 생기면서 코스닥은 좀 빠지는 차별화 장세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올랐고, 상승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 저희 조금 전에 라면 이야기했는데. 네. 보통 라면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화 같은데 기억해 보면 라면 먹고 갈래요 이렇게 대사가 있잖아요. 그 대사에는 설렘이 묻어나는데 주가도 설레게 하나요? 아, 그럼요. 주가가 최근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1분기 호실적을 냈고요. 그 외에도 뭐 풀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나 우유, 빙그레 이런 종목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CJ 웰푸드 등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출 지표가 워낙 좋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하향 완화되는 분위기에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 농심 지금 시총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일단 삼양식품이 현재까지는 대장주네요. 네, 뭐 삼양식품 뭐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농심과 약간 차별이 보이는데요. 그 차별점은 1분기 숫자를 좀 뜯어보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삼양식품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원가비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농심은 오히려 좀 올라갔습니다. 아마 삼양식품이 원자재 관련된 밀가루 등을 포함한 일부분을 수직 계열을 잘 했다 볼 수 있고요. 수출 지표가 좀 더 올라가면서 삼양식품이 좀 더 농심보다는 차별화돼서 움직인 게 아닌가 보입니다. 네, 이 라면의 짝꿍은 김밥인데 요즘 김값 왜 이렇게 올라요? 자, 1년 전만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그 김밥용 김도매 가격이 벌써 2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EU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뭐 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수출이 지금 되고 있고 그 김밥 같은 경우도 K푸드 관련해서 결국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김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씨푸드 관련된 종목들, CJ 씨푸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러 가지 뭐 일본에 같은데 여러 가지 이슈들 뭐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약간 지금 수산주 관련된 쪽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 보인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방어주로만 여겨지던 식음료 업종이 최근에 급등하는 게 요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보통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 하는데 좀 진짜 반도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국은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은 서프라이즈 아니냐 이 부분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음식을 너무 잘해요. 맛있게. 근데 오늘 밤에 뭘 엄마가 반찬을 올려놓지? 그걸 예상하는 건 정말 힘들죠. 근데 잘하고 있는 건 알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오늘 저녁이 맛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이번에 변수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엔비디아 주가에 관심 많고 또 이게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좀 주가가 좀 들썩들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은 컨센서스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다음 분기에 가이던스 추정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나올 것이고 더군다나 새로운 신제품이 하반기에 나오는데 네.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 수요 전망이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방점이 될 거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일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 경쟁사인 AMD의 제품을 쓴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MD.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독식하던 시장에서 AMD가 얼마나 또 시장을 또 장악하고 가느냐 이 경쟁의 싸움을 패권 시장에서 결국은 승자 독식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AMD가 조금 더 파고드느냐 이 부분이 이번에 엔비디아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종목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역시 뭐 엔비디아 변수 때문에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을 지배했던 것들이 IT 쪽이고요. 그런 쪽이 흘러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변수에 따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여전히 구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나 전선 그리고 음식료 업종은 단기적으로 좀 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의 역할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